늘 뻔뻔한 사람을 두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스럽게 행동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 참 여러 사람들을 겪지만 딱 이 속담에 걸맞는 사람을 이번에 제대로 경험했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 어렸을 적부터 정말 경제 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엄격하시고 공과 사를 딱 구분하시는 분이셨어요. 특히나 아빠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말라 하시며 어릴 때부터 재테크에 대해 열정적으로 교육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과 저,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다섯 식구였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릴 적 기억이 조금씩 있을 겁니다. 어렸을 적엔 동네 친척들이 많이 모여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명절 때마다 쭉 동네 한 바퀴를 돌곤 했는데요. 그렇게 명절에 세뱃돈을 받고 나면 보통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뺏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저희 아빤 그 돈을 고스란히 저금통에 저금하고 저금통이 꽉 차면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하루는 절 부르시곤 통장을 보여주시며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신 적도 있었어요. 자, 소연아, 봐봐. 이건 아빠가 일하면서 번 돈이 들어오는 통장이고, 이건 거기서 생활비만 빼서 넣는 통장이야. 그리고 이건 우리 저축하는 통장이고, 또 요건 나중에 미래 투자를 위해서 모아두는 통장이야. 아빠, 무슨 통장을 이렇게나 많이 가지고 있어? 그냥 하나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소연아, 그렇게 하면 내가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 나도 모르게 막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빤 딱 필요한 곳에 이렇게 넣어두는 거야. 나중에 우리 소연이도 크면 이렇게 적금도 들고 돈 관리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아빤 주기적으로 경제 교육을 시켜주시곤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재테크나 이런 경제 교육을 따로 받거나 배울 곳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뿐 아니라 남동생, 여동생은 어릴 적부터 이런 교육들을 받으면서 정말 경제관념이 또래들보다 빨랐던 것 같아요. 아빤 그때 부동산업을 하셨는데요. 복덕방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자주 보시다 보니 돈에 대해선 굉장히 예민하면서 또 정말 소중하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곤 했어요. 엄마도 직장 생활 하시며 가계부를 정말 꼼꼼하게 작성하셨어요. 두부 한 모, 양파 하나, 대파 하나를 사더라도 하나하나 다 기재를 하고 그날 저녁이면 딱 정리를 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곤 했습니다. 엄마 옆에서 가계부를 정리하는 걸 보면서 저 역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와 직장에 취업을 한 후엔 이렇게 배운 경제관념들이 생활에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전 일반 직장에 다녔지만 여동생은 나중에 세무사가 됐고 남동생은 은행원이 되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허투루 월급을 쓰지 않고 꼬박꼬박 저축도 하고 재테크도 하면서 세 남매 모두 알뜰살뜰 스스로 정말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게 다 어릴 적부터 교육을 시켜준 부모님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던 중 제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직장 동료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랍니다. 저보다 나이가 4살 정도가 많은데요. 원래 4살 차인 궁합도 안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났을 때도 마음도 잘 맞고 추구하는 가치관도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금방 호감이 생겼어요. 그렇게 1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그때 처음 인사를 갔던 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시댁은 시부모님과 시숙 남편 이렇게 네 식구인데요. 시부가 은퇴하신 상태셨고 시모가 양푼이 동태찌개 집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첫인산 시모의 식당에서 하게 됐습니다. 딱 들어서자마자 저는 긴장을 잔뜩 한 채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소연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선 밥 안 먹었죠? 와서 밥부터 먹어요. 먼저 밥 먹고 얘기해요. 그렇게 시모는 처음에 제가 오자마자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동태찌개 끓여서 가지고 오셨길래 전 바로 그 국물을 떠먹었어요. 그런데 딱 먹자마자 진짜 속으로는 뜨악했습니다. 솔직히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밋밋하면서 묘하고 약간 비린맛도 나는 게 맛없는 동태찌개 한번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말을 안 해도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첫인사에서 그런 걸 다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맛있다며 꾸역꾸역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밥을 어찌저찌 먹고 난 후에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식구들은 어떻게 되는지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며 그렇게 첫날은 다행히 수월하게 넘어갔어요. 그날 한 가지 알게 된 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시댁에서 시모의 위치였습니다. 사실 시부는 은퇴를 하셔서 시모의 식당을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조용하신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제가 처음 갔던 그날 시모가 시부에게 이것저것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여보, 저기 가서 얼른 물 좀 가지고 와. 그리고 반찬도 떠야지. 그냥 그렇게 있으면 어떡해. 여보, 손님도 왔잖아. 가서 얼른 손님 좀 받아. 이러면서 계속 일을 시키시는데 이 집 대장은 누가 봐도 시모구나 라는 걸 잘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뒤로도 시모는 워낙 호탕하고 시원시원하셔서 그냥 원래 성격이 그런 성격이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처음 보시고선 인상이 너무 좋다며 바로 마음에 들어 하셨죠. 아빤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결혼하면 본 가족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챙겨야 될 사람이 자네 마누라일세. 내 딸이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부부가 서로를 먼저 챙겨야 가정이 행복한 거야. 우리 소연이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먼저 챙겨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둘이 서로 사이좋게 예쁘게 잘 살길 바라네.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서로만 바라보면서 살면 돼.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양가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 같은 경우는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반반으로 해서 구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희 새남매는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께서 이젠 스스로 알아서 살라고 하시며 대학 이후엔 경제적 도움을 안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혼집도 저희 힘으로 알아서 구하게 된 거랍니다. 시댁도 저희가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서 조금씩 이상하다 싶은 점들이 생겼습니다. 시숙은 결혼을 해서 형님이 있었는데요. 형님을 볼 때마다 얼굴이 굉장히 어둡고 진짜 툭 치면 쓰러질 것처럼 말라서 기운이 없으셨어요. 거기다가 웃음도 없으시고 말을 걸어봐도 말도 길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몇 번 시댁에서 마주치면서 왜 형님이 그렇게 시댁에만 가면 위축되고 이렇게 눈치를 살살 보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시모 때문이었습니다. 시모는 정말 형님이 앉아있을 새를 못 보겠는지 말 그대로 시도 때도 없이 불렀어요. 이해, 큰애야. 너 뭐냐? 저기 설거지 쌓인 거 안 보이니? 그리고 빨래는 빠딱빠딱 가서 해야지. 그래야 냄새가 안 나지. 지금 냄새 나잖아. 아이, 얼른 가서 해. 네, 어머님, 갈게요.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 시모는 형님에게 집안일을 시키시곤 했습니다. 거기다가 시모는 늘 형님을 무시하는 투로 얘기를 했어요. 이에 큰애야, 너 내일 우리 식당 와서 일 좀 해라. 어차피 너 백수라서 지금 할 일도 없잖아. 와서 일 좀 해. 와서 설거지도 좀 하고 서빙도 좀 하고. 어? 집에서 쉬면 뭐하니? 몸뚱아리 움직이기라도 해야지. 알았지?
내일 와라. 이런 식으로 통보하면서 얘기를 하니 전 처음에 시모의 말을 듣고 제가 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왜 형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좋게 좋게 말해도 될 텐데 형님, 어머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둘째야, 넌 신경 안 써도 된다. 신경 쓸 필요 없어. 쟨 내가 처음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거든. 쟤는 부모도 없고 집도 천하고 시집 올 때 진짜 딱 500만 원 들고 왔어. 에휴,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봐라, 몸도 왜소해. 그래서 아예 정이 안 간다니까 정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인데 어머님이 좀 감싸 주셔야죠.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신경 쓰지 말라니까 왜 그래. 신경 쓰지 말어.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시모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형님이 아주 위태로워 보였는데 그걸 시댁 식구들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 답답할 뿐이었어요. 시모도 시모지만 시숙이 정말 문제였습니다. 시숙은 그런 시모를 막아주기는커녕 같이 또 형님을 무시했어요. 옆에서 보던 제가 열불이 터질 정도였는데 형님은 오죽했겠어요. 그런데도 처음엔 별 반응 없이 그냥 고분고분 말을 따르는 형님을 보니 제가 또 나서는 게 이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결혼하고 두 번째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딱 보기에도 형님 몸이 정말 안 좋아 보였어요. 봤더니 열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얼굴도 팅팅 부어서 딱 보기에도 컨디션이 나빠 보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음식을 준비하는 형님 팔을 보고선 제가 깜짝 놀라 팔을 내걷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온몸에 멍자국이 있는데 전 진짜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멍이 많이 든 건 처음 봤어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형님, 아니 이거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어쩌다가 말씀 좀 해보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 말에 갑자기 형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군요. 그 눈물을 보고선 분명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형님이 저한테 사실을 털어놓으셨어요. 동서, 나 진짜 못 살겠어. 나 이렇게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남편이 이렇게 한 거야. 나 아프다고, 아침부터 힘들다고 했는데 오늘 명절이라고 억지로 이렇게 끌고 와서 일 시키는 거야. 내가 부모라도 있었으면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덜 억울할 텐데 나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서러 오는 형님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 찰나에 갑자기 누군가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였어요. 울기 뭘 울어? 니까짓 게 뭘 울어? 우리 아들이 결혼해 준 것만으로도 넌 감사하면서 살아. 누가 너 같은 애를 데려가서 가족으로 맞아주니? 넌 축복받은 거야. 시모의 이 말은 결국 형님의 참았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고 말았어요. 형님은 속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로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 도저히 못 참겠네요. 야, 너 지금 어디다 대고 우리 엄마한테 말 함부로 하는 거야? 어? 어른한테 누가 그렇게 큰 소리 치라고 그랬어? 너 또 한번 혼나볼래? 하여튼간 배운 게 없으니까 예의고 뭐고 없지. 너 잘됐다. 오늘 내가 제대로 예의 알려줄 테니까 또 혼나봐. 큰 소리에 달려온 시수까지 오히려 형님에게 화를 내는데 전 그걸 보고 진짜 기가 막히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적반하장인지 아주 모자가 똑같았죠. 전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해 바로 나섰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됐어요? 네? 시숙님 원래 사람이 이렇게 괴팍했어요? 원래 이렇게 못났어요? 자기 와이프면 시숙님이 더 챙겨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요?
어머님도 제발 좀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안 보이세요? 형님 온몸에 멍자국 좀 보세요. 이런데도 그렇게 큰 소리 치시는 거예요? 둘째 넌 좀 빠지라니까. 너도 지금 슬슬 마음에 안 들려고 그런다. 어? 그런 방국에 네가 웬 참견이야? 내가 말하는데. 뭐라고요? 어머님은 지금 그런 말이 나오세요? 그렇게 저도 시모 시수가 대판 다투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때 가만히 눈물만 뚝뚝 흘리던 형님이 화가 잔뜩 난 절 말리셨어요. 그러더니 정말 깜짝 놀랄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동서 그만해. 저 112죠? 네, 여기 좀 신고할게요. 여기 땡땡 주소인데요. 저 남편한테 맞았거든요. 지금 빨리 좀 와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너,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전화 안 끊어? 어? 내가 분명 그만하라고 했어. 내가 왜, 나 이제 절대 안 참아. 안 참는다고. 결국 형님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출동을 했고 시숙은 가정폭력으로 경찰서에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형님도 증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갑작스런 사태에 시모도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그런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는 말이 참으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유, 저것이 우리 아들을 결국은 잡아먹으려고 하네. 여자가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는 거지. 또 그걸 홀라당 일러 바치고 있어? 아유, 진짜 또 벌금 나오겠네. 벌금 나오겠어 또. 그 와중에도 형님 탓을 하는 심을 보면서 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저렇게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형님이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형님은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면서 일도 하고 돈도 벌었는데 제가 보기엔 시숙이 문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숙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금방 그만두고 다시 나갔다가 또 그만두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시숙도 참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술도 워낙 좋아하다 보니 흥청망청 써재낄 때가 많았는데 형님이 생활비 보태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걸 알면서도 자기 아들 문제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며느리 잘못 들어와 그렇다고 하니 진짜 기가 차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형님이 이 사건을 계기로 정말 이혼을 했습니다. 딱 이혼이 결정났을 때 형님은 저한테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동서,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 절대 시모라는 여자 무슨 부탁 있다고 해도 들어주지 말고 절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마. 저 여잔 내가 봤을 때 정말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야. 알았지? 내 말 명심해. 그렇게 저한테 신신당부라고 형님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전 시댁과 좀 거리를 두기도 했어요. 시모의 실체를 알고 나니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기더군요. 다행히도 남편의 시모의 태도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건이 생겼을 때도 남편은 엄청 화를 냈었거든요. 엄마,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진짜 이게 뭐야? 내가 정말 창피해 죽겠네. 내가 우리 와이프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도대체 누가 우리 집안 보면 아주 콩가루 집안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어떻게 엄마 그래? 그렇게 한번 남편이 시댁에 화를 잔뜩 내고 난 후로 처음엔 시모도 좀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들 둘을 낳고 시간이 지나니 좀 마음을 풀고 서로 잘 지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시댁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휴가 때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진짜 심오가 한 행동 때문에 경악을 했습니다. 여행 이틀 차였는데 시모가 가방에서 뭔가를 바리바리 꺼내시더군요. 봤더니 투명 비닐봉투였어요. 거기에 갑자기 조식 음식들을 담기 시작했죠. 어머님, 그걸 왜, 어머님 여기 나라가 더워서 음식 싸가면 큰일 나요. 그리고 그거 밖으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에이, 왜 안 돼? 이거 다 우리 돈 내고 먹는 건데. 너나 아깝지도 않니? 괜찮어. 아유, 이 아까운 걸 어떻게 그냥 두고 가니?
너도 얼른 담아. 가다가 중간중간 꺼내서 먹자고. 어머님, 안 돼요. 저기 보세요. 다른 직원들 보고 오잖아요. 그냥 놔두세요. 아이, 그럼 이것만 가지고 가자. 내일은 검은 봉지 하나 구해다가 가지고 와야 되겠어. 사람들 안 볼 때 싹 담아가야지. 저녁에 숙소 들어가면 얼마나 배가 고픈데 이거라도 챙겨가야지. 그렇게 계속해서 음식을 담고 그게 또 들켜서 직원이 안 된다고 저지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챙기는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몰래 챙긴 음식은 결국엔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워낙 토하면서 이것저것 잘 먹기도 했었고 저녁이면 피곤해서 뭘 먹을 생각도 없이 쓰러져 잤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떠나는 날까지도 그 음식을 욕심내며 싸는 시모를 보며 고개를 내저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문제는 이렇게 한번 마음을 풀려고 제가 나서기 시작하니까 점점 시모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시모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해, 애들은 잘 있니? 네, 잘 있어요. 애들 지금 낮잠 자고 있는데 애들 보고 싶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번 달에 좀 장사가 안 돼서 그러는데 네가 지금 돈 관리한다며? 그래서 말인데 내일 우리 가게 월세 좀 네가 보내주면 안 되겠니? 네? 가게 월세를요? 그래. 이번 달 적자라서 돈이 없어서 그래. 거기 월세 150만 원만 보내줘라. 내가 다음 달에 꼭 줄 테니까 그렇게 좀 해줘. 왜? 싫으냐? 아, 아니에요. 어머님 일단 알겠습니다. 우선 150만 원 제가 보내드릴게요. 사실 갑작스런 시모의 부탁이 정말로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가게 운영이 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거기다 시모가 다음 달에 주겠다고 약속도 했으니 알겠다고 하고 보내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난데, 아유, 어쩌냐? 이번 달에 가게 월세 내가 못 갚겠다. 요즘 너무너무 힘드네. 장사도 안 되고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우리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생겼어. 알다시피 직원들 월급 안 주면 당장들 그만둘 것 같은데 네가 한 500만 원 정도만 보내주라. 500만 원이요? 그래. 직원들 그냥 일 다 그만둬 버리면 나 장사를 할 수가 없어. 아, 내가 장사를 해야 네 돈 갚을 거 아니야. 그럼 언제 주실 건데요? 이건 내가 꼭 석 달 안으로 갚도록 하마. 서로서로 힘들 때 좀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전 시모 말을 듣고 이날 속으로 딱 다짐했습니다. 어차피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딱 여기까지만 해주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니 두 번이 세 번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주저하던 시모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 바로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황당한 요구를 했어요. 예, 네 시숙 있지? 네 시숙이 이번에 치킨집 하나 차리고 싶다네. 네가 보증금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네 시숙 먹고 살아야지. 보증금이요? 얼만데요? 그 가게가 보증금이 한 5천만 원 하나 봐. 그러니까 네가 그 보증금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저 진짜 힘들어요. 저희 지금도 대출금 갖고 있고요. 이제 애들도 슬슬 커가는데 저희한테 그 정도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네? 전 시모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차피 그 정도 돈은 해줄래야 해줄 수도 없었고요. 저희 상황도 뭐 크게 넉넉한 건 아니었는데 마치 돈 맡겨둔 양 말하는 게 참 화가 났습니다. 근데 소리를 쳐야 할 건 저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뭐? 지금 네 하나밖에 없는 시숙을 안 도와주겠다는 거야? 너한테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너 지금 단칼에 거절하는 거야? 네, 어머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머님한테 1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빌려드렸는데 약속 시간 한참 지나도 지금까지 안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건 언제 주실 건데요, 그럼? 너 설마 그 돈 받으려고 한 거니? 네? 뭐라고요? 너 설마 그 돈 받으려고 했냐고? 네 시애미가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손가락이나 빨개 생겼는데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 정도 돈도 받으려고 했어? 어머님은 진짜 그럴 생각이셨어요? 정말 빌려줘라 할 땐 그렇게 사정사정 하시더니 이제 갚을 때 되니까 딴소리 하시네요. 어머님, 그래서 어머님과 제가 돈 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숙님 돈은 제가 못 도와드려요. 그렇게 단호하게 다시 한번 딱 잘라내니 이번엔 그때부터 먼 삐리리 하면서 저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형님한테 했던 행동을 저한테 똑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형님이 그토록 신신당부했던 시모의 부탁을 절대 들어주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구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식당이 잘 되지 않는 건 식당 음식이 맛없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 평도 안 좋고 오는 사람도 없었던 건데 그걸 꾸역꾸역 시모가 억지로 운영하니 자꾸 적자가 나고 그래서 감당이 안 됐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와주는 것도 모자라 시수까지 도와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는지 거기다가 안 들어주니 화를 내다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저희 집 첫째 생일 때문에 집에 시부모님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손주 생일인데 선물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야 뭐 물론 기대도 안 했지만 시부 시무 두 분 다 정말 맨손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도 집까지 오셨으니 맛있는 식사도 차려드리고 같이 먹었는데 시모가 식사를 다 하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우리 손주 건강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공경하면서 예쁘게 자라라. 할머니가 사랑한다. 전 시모의 말을 듣고 억지로 한번 어떻게 하나 보려고 딱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그럼 사랑하는 손주 선물 같은 건 없으세요? 작은 거라도 준비하셨죠? 뭐? 선물? 아, 그게 사오려고 했는데 근처에 오다 보니 뭐 선물 살 곳이 없던데. 에이, 어머님, 여기 10분만 나가도 대형 마트 있잖아요. 거기 가서 사오시면 되는 건데. 그래도 사랑하는 손주 생일인데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빈손으로 오시니까 좀 그렇네요. 그럼 손주 용돈이라도 챙겨주세요. 그래, 용돈이라도 좀 주면 되지 뭐. 그러더니 시모가 지갑을 꺼내시더군요. 지갑 안을 딱 보니까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전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만 원은 주시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시모가 준 건 딱 5천 원 한 장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더 기가 막혔어요. 자, 우리 손주 생일 축하한다. 이걸로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사고 싶은 장난감도 사고 그러려무나.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5천 원이라뇨? 사실 저희가 그렇다고 시댁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생신 때 명절 때 항상 용돈도 챙겨드리고 틈틈이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렇게 몇 년을 했는데도 저희한테 돌아온 건 이런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애들 어릴 때 봐주신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도와주신 것도 없으면서 내내 저한테 바라기만 바라시니 저도 그날은 오기로 선물을 챙겨달라고 했던 건데 시모는 진짜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모의 동태땅 집은 결국 제가 38살 때 망하고 말았어요. 손님 한 명 없이 파리도 날리지 않던 날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시모가 억지로 그걸 막 끌고 운영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진짜 운영했던 것도 전 완전 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시모의 요구는 정말 끊임이 없었어요. 아주 핸드폰에 시모 번호만 뜨면 심장이 두근두근대고 머리에 열이 쫙 뻗치는 게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죠. 시모는 정말 저한테 맡겨둔 것 마냥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받아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 전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모는
어쩔 땐 애원하고 또 어쩔 땐 화를 내고 어쩔 땐 짜증까지 내면서 요구하기도 했지만 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턴지 저한테 별다른 요청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젠 그냥 다 포기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술을 매일같이 먹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상하게 며칠 동안 계속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또 말은 하지 못하고 눈치만 살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술을 아주 진탕 마시고 집으로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할 말? 그래, 말해봐. 뭐 당신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드디어 남편이 저한테 뭔가 얘기하려나 보다 싶었던 그 순간 갑자기 남편이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듣고 진짜 머리가 백지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진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제발. 뭐야, 뭔데? 무슨 말을 해야 내가 용서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대체 무슨 일인데? 다름이 아니라 나 솔직히 대출이자 내기 너무 힘들어. 대출이자? 대출이자라니 그거 우리 둘이서 같이 내고 있잖아. 뭐가 힘들다는 건데. 나 사실 빚 3천만 원 있어. 엄마가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서. 뭐? 그렇게 남편이 답변한 소리를 듣고 전 그 자리에서 베개로 남편 머리를 딱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손발이 벌벌 떨렸어요. 시모는 며느리가 안 도와줄 거 알고선 남편에게 부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돈 관리를 하니 점점 대출이자도 감당이 안 돼 돌려막기식으로 하다가 끝끝내 혼자선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실직고를 거였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어떻게 진짜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돈 나올 데가 없어. 또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신용만 떨어지고 당신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미안해서 대출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 여보, 나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이것만 좀 갚아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어? 제발. 울며 불며 비는 남편을 보면서도 처음엔 진짜 할 말을 잃어서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돈도 돈이지만 사실 전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3천만 원이라는 돈을 혼자 대출받아서 시댁을 도와줬다니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전 남편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여보, 돈도 돈이지만 나 당신한테 진짜 실망이 크다. 어디다 어떻게 쓴 건데? 형한테 2천만 원 빌려주고 1천만 원은 어머니 생활비 보태주느라 쓴 거야. 그래? 여보, 당신 아주버님이 나한테 한 번이라도 그렇게 잘해준 적 있어? 아니면 어머님이 나한테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 해준 적 있어?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나 돈만 바랬지 날 진짜로 생각해 준 적 없잖아. 당신에 대해서 나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 그렇게 전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남편은 정말 저한테 잘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혼자 집안일 싹 다 해놓을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또 저한테 편지까지 썼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당신 실망시켜서 미안하고 사실대로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나 한 번만 마지막 기회 주면 안 될까? 당신이 앞으로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할게. 약속할게. 부탁이야. 나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어. 하루하루 내가 잘못한 걸 후회하고 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남편의 편지를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남편도 시모에게서 엄청 시달렸던 모양이더라고요. 문자도 하루에 수십 통이 오고 전화도 매일매일 자기 말을 들어줄 때까지 했던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지나고서 전 남편을 용서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당신 알겠어. 이번은 그냥 넘어갈 테니까 대신에 각 썼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고마워, 여보. 내가 얼른 볼펜 가지고 올게. 자, 그럼 받았어. 앞으로 한 번만 더 나랑 상의 없이 돈 대출받거나 시댁에 돈 내주면 그땐 당신이랑 나랑 부부관계 깨지는 걸로. 돈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상의하기로 이거 각 썼어. 그리고 이거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나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꼭 지켜야 돼. 알았어, 여보. 나 용서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렇게 해서 전 결국 힘들게 모아왔던 3천만 원을 남편 대출금으로 갚아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더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시댁에 이 상황을 전달하니 시모도 자잘한 돈조차도 더 이상 부탁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다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제 나이가 41가 됐을 때 친정에 정말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아빠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3층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하게 된 것이었어요. 아빠가 항상 하시던 말이 건물주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아끼고 아끼시더니 드디어 노후 대비용으로 3층 건물을 마련하셨습니다. 복덕방을 운영한 지 거의 30년 만에 꿈을 이루신 거였어요. 아빠, 정말 축하해요. 드디어 아빠 소원 이뤘네. 그래, 고맙다. 아빠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그래도 다 이거 어차피 너네들한테 갈 건데 뭐. 에이, 아빠 오래오래 사셔야지 이제 건물주인데.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우리 아빠 참 멋있다. 이렇게 건물주도 되고. 정말 가족 모두가 정말 행복해하고 좋아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아빠가 그렇게 노력하신 결실을 좋게 맺을 수 있어 그 점이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시모가 어떻게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원래 딱히 저한테 전화해서 안부를 묻던 분이 아니신데 밥은 먹었는지 몸은 어떤지 걱정하는 전화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빵집빵을 줄 서서 사오시기도 했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며느라, 너 이거 좋아하지? 내가 아까 여기 근처 갔다가 마침 줄이 짧길래 사왔다. 얼른 먹어봐. 커피도 내가 사올래다가 말았어. 너 그 빵집 옆에 거기 커피 좋아하지 않니?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여기 좋아하긴 하는데 진짜 여길 줄 서서 사오셨다고요? 그래. 너 애들 돌보고 그러느라 바빠서 밥 거를까 싶어가지고 내가 걱정돼서 너 좋아하는 거 사왔잖니. 아이, 얼른 앉아서 먹어. 그래, 오늘은 좀 쉬었니? 그래도 평일에 일하러 가는데 주말은 푹 쉬어야 하는데 괜찮으면 내가 애들 좀 봐주고.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처음엔 갑작스런 시모의 태도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걸 챙겨주다니요. 여지껏 한 번도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가 싶더라고요.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속내를 슬슬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제가 집에 있던 날이었는데 집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며느라, 너 좋아하는 코다리찜 내가 사왔다. 코다리찜 좋아하지? 이리 와서 먹자. 금방 포장해 와서 따뜻해. 아이, 얼른 와. 웬일이세요? 이런 것도 다 사오시고 여기 코다리찜 비싸서 절대 안 드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정도야 뭐. 우선 앉아봐라. 내가 오늘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너 내가 요즘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내가 식당 폐업하고 맨날 집에만 있잖니. 집에만 붙어 있으니까 좀 쑤시고 가만히 있질 못하겠어.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날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네? 도와줘요? 그게 무슨 그때까지만 해도 전 뭐 시모가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하나 그게 좀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모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이더라고요. 그, 너네 아버지 상가 건물 있잖아. 3층짜리 건물. 거기 조그만 거라도 나 하나만 임차해주면 안 되겠니? 나 진짜 이번엔 열심히 하마. 나 정말 잘할 수 있어. 한 번만 믿어봐 주라. 어? 역시나 시모의 꿍꿍이 속은 그거였습니다. 저한테 잘해줬던 이유는 바로 아빠의 상가 건물에 자기 식당을 내달라고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은 진짜 더 뻔뻔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너한테 꼬박꼬박 한 달에 얼마씩 줄게. 근데 알지? 나 돈 없잖아. 보증금도 없고 월세 낼 돈도 없고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건 내가 어떻게든 마련을 해볼 텐데 거기 건물 보증금만 좀 없이 들어가면 안 될까? 월세도 나중에 좀 잘 되면 그때 낸다고 네가 아빠한테 부탁 좀 해봐. 어머님, 죄송한데요. 그 상가 건물 이미 꽉 찼고요. 다 계약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돈 건물에서 공짜로 장사를 하실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잖니. 사돈이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네가 못하겠으면 내가 너희 아버지 찾아가서 직접 말할까? 아마 그거 힘드실걸요? 저희 아버지 돈에 대해선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가시면 아마 문전박대 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저는 못 들어드리겠어요. 그 건물 제 것도 아니고 저희 아빠 건물이고요. 제 권한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속으로 기가 차서 당장 소리소리 치고 싶었지만 꾹 참고 그래도 예의를 갖춰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모는 아주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예, 너 지금 나 무시하니? 니네 아빠, 니네 집 좀 잘 산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야, 나 그래도 네 시애미야, 시애미. 어쩜 이렇게 사람을 박대할 수가 있어?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건물이 아니라고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그럼. 내가 돈이 있으면 이랬겠어? 이러겠냐고. 시모의 난리에도 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안 된다 거절만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때 시모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저한테 막 던져버리더라고요. 시모 손에서 날아간 휴대폰은 제 왼쪽 손과 부딪혔습니다. 아, 뭐야. 어머님, 지금 저한테 핸드폰 던지셨어요? 그래. 왜? 신고해.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하라고. 나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볼 생각도 하지 말자. 어머님, 진짜 실수하셨네요. 지금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네? 너무 화가 나 소리를 치던 그때 마침 남편이 딱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나 보더군요. 뭐야, 왜 그래? 밖에서부터 소란스럽던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뭐야, 왜 그렇게 화난 얼굴이야? 당신 여기 앉아봐. 지금 어머님이 우리 아빠 건물 식당 안 차려준다고 거절하니까 나한테 쌍욕하면서 휴대폰 던졌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뭐? 엄마, 진짜 그랬어요? 아휴, 엄마, 지금 엄마 미치셨어요? 나 도저히 당신이랑 결혼 생활 못하겠어. 당신 어머니 때문에 지금 노이로제 걸려서 나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나 당장 내일 이혼서를 접수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둘 다 나가. 여보, 나한테 그래. 난 아무 잘못 없잖아. 당신도 꼴 보기 싫어. 나가. 당신 어머니 아들이잖아.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예. 너 지금 나 쫓아내는 거니? 시어머니를 쫓아내는 거야? 네. 이제 다시는 보지 맙시다. 제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을 전 쫓아내버렸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남편도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너무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남편이랑 살기로 결정했으니 시모와의 관계를 풀어야지. 참다 보면 어른답게 행동하시겠지. 언젠간 자식들 힘들게 안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티고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자기 요구 들어주지 않았다고 핸드폰까지 던지는 모습을 보고선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론 똑같이 행동해주고 싶었지만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뿐인데 역시나 가만히 있으니 호구로 본 거였어요.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전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정말 이혼 접수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정말 제가 이혼을 하려고 하니 남편이 시댁에 가서 제대로 완전 엎어버렸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 깽판을 치고 와선 저에게 다시 한번 빌었습니다. 여보, 나 엄마랑 연 끊었어. 아들 인생 왜 망치려고 그러냐고. 엄마한테 와이프 몰래 대출도 받아주고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또 사람 인생 망치냐고 다 얻고 왔어. 더 이상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요구하지 말고 며느리한테 휴대폰 던지는 게 어떻게 시어머니냐면서 완전히 깽판 치고 왔어. 정말 미안해. 나도 정말 우리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고 형 때문에 힘들었어. 나 오늘로써 우리 집과 담 쌓기로 했으니까 제발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남편은 정말 제가 봐왔던 시간 동안 가장 많이 펑펑 울며 저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도 가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엄청 노력해 왔었기 때문에 시모의 이런 행패가 너무 속상하고 화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런 남편의 진심을 알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도 미안해. 근데 저번엔 정말 당신 어머니 보고 싶지도 않더라. 너무 화가 나서 당신도 쫓아냈던 건 제발 당신 어머니 데리고 나가라는 뜻이었어. 알고 있어. 당신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 염치도 없이 뻔뻔하게 그런 말도 하고 휴대폰까지 던지고. 나 정말 엄마고 우리 집이고 다 인연 끊을 거야. 절대 안 보고 살 거야. 당신도 죽을 때까지 안 보고 살아도 돼. 제발 나랑 이혼만 하지 말아줘. 그렇게 남편은 시댁과 아예 연을 끊게 되었고 저와는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댁하고 완전 인연을 끊은 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요. 요즘 들어 본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좀 느꼈나 보더라고요. 시숙은 지금도 여전히 거의 백수 신세로 지내고 집에서 정말 밥만 축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나마 멀쩡했던 둘째 아들은 아예 자신들과 담을 쌓고 연락도 안 하고 있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는 점점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 다가오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올 설날에 놀 거지? 제발 이번에 오면 안 되겠니? 내가 음식은 다 준비할 테니까 넌 그냥 와서 밥만 먹으면 된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생각해보니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정말 내가 며느리 입장에서도 정말 화가 많이 나고 어이가 없었을 것 같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이렇게 매일같이 계속 시모의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도 제가 전화를 받는 것도 아니고 차단을 하니 지인들 번호인지 문자를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절대로 받아줄 생각이 없어요. 결혼 8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주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제 마음이 넓지 못한 것도 같고요. 남편한테도 엄마 너무 외롭다며 몸도 아프고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문자가 온다고 하지만 남편 역시 시모에게 단호하게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그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시모가 바뀌지 않는 한 다시 만나 제가 용서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정말 잘 지내고 계세요. 엄마도 이제 은퇴하셔서 아빠와 같이 건물 관리하시며 여유롭게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동생들도 지금은 다 결혼해서 서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희 남편도 누구보다 가장으로서 중심을 잡아가며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언제 이렇게 애가 컸는지 엊그제 막 출산한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였어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걸 바꿨을 때 염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사과는 하지만 정작 바뀌지 않았다는 건 그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염치 없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꼭 자신이 벌을 받게 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살면서 중요한 건 정말 많지만 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운동도 조금씩 하시고 건강한 음식 드시면서 몸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